박한용의 생활 현대사. 네, 매주 수요일 저녁 진행되는 박한용의 생활 현대사 시간입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휴가로 오늘 하루만 제가 대신 진행을 맡습니다. 저는 조상훈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실장과 함께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2주간 나눴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또 조인환 선생님도 나오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40년 감귤 농사꾼과 그 아들이 생산해 판매하는 제주 감귤. 당도 높고 쉬지 않은 제주 감귤. 택배비 포함 10kg당 23,000원으로 주문은 이치제주.com 또는 휴대전화 010-4775-2111로 연락주세요. 맛이 없다면 반송비까지 판매자 부담으로 100%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검색창에 이치제주를 검색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문희정 아나운서가 앞선 질문까지는 했었고요. 죽산 조봉암 선생이 농림부 장관 그리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다면 뭐 상당한 지위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뭐 공산주의자는 명확히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네. 그것도 6.25 중에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단 말이죠. 네. 이게 좀 어떻게 된 배경인지 궁금해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제 아주 현대사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설명드렸는데 해방 이후 죽산 조봉암의 행보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예. 예, 그때 지난주에 할 때 해방에는 그 인민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서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대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 결국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조선공산당 계열이었죠. 예, 조선공산당 계열인데 박헌영 계열과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예. 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 CIC가 방첩되죠. 죽산 조봉암을 이제 잡아갔다가 하루에 풀어줘요. 중요한 지표가 있기 전에. 이러고 나서 어떤 그 이후에 미국 왜 집어넣었다 뺐을까? 빼내줬을까 죽산을.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 박헌영 계열, 그러니까 후배 계열 그룹이죠. 예. 옛날 일제 시기에 조선공산당의 후배 그룹들을 하고 이 반조 운동을 해요. 조봉에 대한 반대, 비판. 또 조봉암 또 반대로 현재의 박헌영 계열이 주도하는 조선공산당이 너무 관료적이고 그다음에 대중과 유리되어 있다 하는 것들 비판장을 합니다. 이 비판 내용이 신문에 실려버려요. 예. 이렇게 해서 이 결국은 그 추출당하죠. 축출당합니다. 예, 이렇게 된 것이 1단계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대체 이 과정에서도 결국 뭐냐 민전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통일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뭐냐면 좌우가 각각 결집을 할 때 바로 좌익 결집 세력에서 이제 참여를 했었다는 거. 그다음 그 이후에는 46년도 국면이 되게 되면 좌우 갈등이 골이 깊어지니까 이제 미국이 중간파를 내세웁니다. 이 중간파를 할 때 여원영 선생도 미국의 의도를 알지만 또 중간파가 또 분단을 막혀서 나서면서 좌우 합작을 할 때 좌우 합정에 참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 좌우 합정 때 여원영 선생이 암살되면서 실패하고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좌우가 다시 손을 잡을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중도파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원영을 잃은 중간파들. 예. 예. 이때 민주주의 독립전선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민주주의 독립전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정부가 수립되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나 조상 같은 임종 요인들 또 그다음에 남로당 계열들 또는 안재홍 같은 분들은 단독 정부 즉 분단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 해서 이 전후의 선거에 나가질 않았어요. 출마 자체를 안 했단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잔체들만 많이 나가게 된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죽산은 이때 뭐냐면 출마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이 과정에서 바로 제1공화국 초대 농림부 장관을 이승만이 가장 극우적인 이승만이 예.
좀 역설적입니다. 예, 역설적이죠.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선생님이 원래는 그 축산 조봉암 외에도 김준년 조병호. 예, 이런 사람들도 물망에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림부 장관에. 고향이 잠깐. 그렇죠. 그건 확실한 건 근데 김준영이가 상당히 욕심을 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네. 가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김준현이라는 사람은 일제 때 바로 조선공산당이 4번 재건됐는데 예. 바로 3차 조공 때 바로 뭐냐면 그 책임비서를 했고 이른바 ML파 계통의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일제 시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운동을 접는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예. 특별히 활동이 없다가 이제 우익 인사로 돌아섰던 사람인데 일설에 따르자면 그러다 이 농림부 장관은 자기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욕심이 있었다. 예. 그런 부분들 또 훗날 김준영과 축산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는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는 어찌됐건 이승만 정권에 참여한 것이 과연 이게 잘한 짓이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해서 조 선생님은 어떻게 그동안 연구해 보시면서. 그때 그 참여하는 것은 소위 이승만한테도 어떤 견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단독보다가는. 예. 거기에서 이제 어디까지나 이 조범 선생은 말하자면 중립을 주장해온 사람이거든. 중도를. 그 때문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이쪽 저쪽에 중간자가 항상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참여했지 않느냐 싶어요. 그걸 변절이라거나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아니지요. 그건 아니죠. 이 시기는 사실 변절을 말하기 어려운 게, 이후의 삶을 봤을 때 가장 이승만과 적대적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또 추정을 해요. 본인의 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 이승만이 한민당 같은 친일, 극우 세력과 함께 나가면서 대한민국 한쪽으로 쏠리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정작 민족 지도자들이 지금 다 불참하고 있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세력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또 하나는 축사로서도 갈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맥락에서는. 맞습니다. 예. 왜냐 남로당은 지하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받아주죠, 당연히. 오히려 배신자로 보고 있어요. 예. 백범 선생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 민족주의인데.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본인의 입지가 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또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 세 번째로는 이제 추정입니다만 이승만과 축산의 동상이몽이 맞아떨어진 것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 이승만은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임명했던 사람들이 다 친일파, 물론 간판을 친일파는 내놓지 않지만 밑으로 가면 다 친일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우지 않습니까? 또 친일파 한민당과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천박하게 얘기하면 뺑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극단적인 반공주의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해방된 직후에도 박헌영하고도 협력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자기가 갖는 어떤 극우적 성격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내각에서는 마치 연정을 구성하듯이요. 예. 우리도 이 한때 자기까지도 포용력 있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 둘이가 만난 지점은 농지개혁이었어요. 예. 근데 북한이 토지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줬느냐 안 줬느냐 논쟁은 있지만 북한에서 뭐냐면 토지를 농민에게 이른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원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의 농민들이 뒤집어진 거죠. 그 당시로서 남과 북에서는 특별히 적개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인민회를 만들어지고 북조선 이제 공화국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니까 농민들이 땅도 준대. 남한은 뭐냐 이게. 그 당시에 남조선이라고 불렀겠죠. 예. 그 민심이 소란하죠. 그러다가 좌익들의 어떤 계중봉기가 일어나고. 이런 사회에서 이승만은 지주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성수는 지주계급이에요. 한민당은. 근데 이승만으로서 자기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것을 할 때 한민당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맡길 사람을 찾다 보니까 죽산 선생이 그렇죠. 떠올랐다. 대신 손에 피를 묻혀야 될. 근데 한편 축산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노동자 농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이 깊었고 이들이 건국 주역이고 주인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건 좌익이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축산으로서는 당연히 농민에 대한 어떤 농지개혁은 필요하다고 봤을 거예요. 그리고 축산의 입장에서 뭡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이승만으로서도 지금까지 자기가 친일파 한민당하고 같이 놀아온 것에 대해서 뒷골이 좀 땡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농지개혁 하면서 농민의 지지를 좀 받을 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은 또 반대로 농림부 장관에서 이걸 함으로써 뭡니까?
과거에 남노당들은 조선공사에 축출됐던 자기 자신이 지주적인 노동자 농민 대중과 결합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 효과.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진.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승만이가 죽산이라는 사람을 확실히 보고 파악한 시기는 지난주에도 내가 잠깐 네, 얘기했지만도 어느 강연이 있었는데 예. 죽산이 강연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가 단사에 같이 있었든지 단하에 있었든지 있어가지고 죽산이 강연을 마치고 나니까 걸어와서 죽산 손을 잡으면서 당신이 조밤이요.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오늘 그 강연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로 한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죠, 그거는. 예, 그래가. 그러면 그 이승만도 그 용병술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독주도 그냥 못 해먹죠. 예. 우리 흔히 말하는 박정희의 용병술, 피도 눈물도 없는 용병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승만은 마키아벨리스트라고까지 불렸습니다. 그 농림부 장관 기용되는 거는 죽산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좀 어떻게 보면 전격적인 그런 예. 인사였군요. 예, 자신이 말한 것은 내가 농자도 모르는데 뭘 하느냐. 차라리 뭐 보사부 장관인가 뭐 그 얘기를 했어. 보건부 장관인가. 뭐. 네, 예, 그 얘기를 했어. 그것 같으면 모른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유해였지요. 아주 유해였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봉암 선생이 6.25 때 그 부산에서 이제 국회 부의장을 하던 시절에 네. 이승만의 발췌 개헌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일단 먼저 이승만부터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뭐냐면 그 강계동원 피해자 명부나 3.1운동 피해자 명부가 그 주일 대사관에 있던 게 이제 왔죠. 근데 1952년도 전쟁 중에 했다. 예. 그랬더니 또 이 교과서 만든 쪽이나 숙골 또는 숙골로 타락하고 있는 뉴라이트 쪽에서는 역시 전쟁 중에도 대일 관계를 조사를 하신 위대한 지도자로 얘기하는데 이건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내가 볼 때. 그게 아니고 50년대 회담이 깨졌어요. 깨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부에서 그래 니들 피해가 많다면 피해 사실을 가져와봐. 가져갈 게 있어야죠. 그래서 다음에 곧 회담이 열리게 돼 있는데 예. 그래서 급하게 한 거예요. 급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전쟁 중에 미국은 방공이란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을 다시 연계해서 한일협정을 다시 추진해서 강력히 밀어줬단 말이에요. 이런 미국의 어떤 압력,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었다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안 하던 짓을 할 때는 훌륭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럴 만한 곡절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이승만 살리기 또는 이승만 키우기 하는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대일 관계의 문제까지 애를 썼다는데 개뿔 애를 썼으면 그것이 왜 몇 년 뒤에 실종됩니까? 몽땅 그 자료가 이승만 때. 그 자료였어. 그러게 말입니다. 예. 50년에 실종됐다 이거 이사하다 발견됐다는 자체가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예. 네. 하여튼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또 하나 이게 이 발췌 개헌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드신 분은 또 뭐라고 불렀죠? 부산 정치 뭐 파동? 예,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했죠.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먼저 이 자체를 보고 나서 이제 죽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승만이 지금 한국의 지금 수구 세력들은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미친 소리예요. 3일 만에 소를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산까지 쫓겨갔지 않습니까? 네. 한강다리 무책임하게 끊어가지고 많은 사람도 북한군에 잡혀서 부역하게 만들고. 그럼 뭐예요? 지금 낙동강 전선에서는 학도병에 나가가지고 피를 흘려서 지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근데 이승만한테 따라서 그 당시에 이승만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었어요. 욕을 먹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국회의원 선거를 한 과정에서 반 이승만파가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이승만파가. 왜냐하면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줄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대통령은 간접선거였어요. 국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 고민한 거예요. 이 아사리판의 나라가 망하느냐 이른바 적화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자기가 권력을 유지했는데 재선을 할 방법을 고민한 거예요. 근데 국회 내에서 언어로 봤을 때는 자기를 지지하는 언이 적어졌단 말이죠. 물건에 대폭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지할 수가 없죠.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죠. 예. 그래서 뭐냐면 직선제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직선제는 민주주의와 함께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예요.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예. 책략으로 있었다. 바로 직선제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른바 국회를 해산시킨다든지 국회의원을 강제로 연행한다든지 깡패를 동원한다든지 하는 최초의 뭐냐면 사회 쿠데타에 가깝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치파들인데 이 부분 실제 조인환 선생 그때 기자 생활 하시기 직전이죠. 그때는 전입니다. 네, 그래도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뭐 나이가 어리고 이랬는데 조금 내가 한 가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그 이승만이가 그 6.25 때 뭘 만들고 이승만이가 뭐 전쟁 중에도 뭐 어떻게 했다 하는 것들 소위 뻥튀기입니다. 있었지만. 네. 예? 54년에 3월 20일 동아일보 일면을 보면 말이죠. 머리 네. 기사가 있어요. 54년도. 네, 54년 네. 3월 20일자 동아일보 일면 머리 기사에 이 제목이 뭐냐 하면 또 하나의 개헌 나옵니다. 예. 또 하나의 개헌 초대 대통령 종신 집정 등 돌연 급비리에 급속 추진하는 기사가 있어요. 예. 벌써 종심 집권을 예, 예언해요. 그렇죠. 이런데 이것이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수면 아래로 잠복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서명을 받고 하다가. 근데 그게 민중의 요망이라고 해서 5개항이 있습니다. 5개항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죠. 종신 집권이죠. 국민에게 국정에 대한 발의권 부여하는 게 나와요. 또. 발의권 부여한다. 그다음에 선거민에게 양원 의원 민참의원이죠. 민의원 참의원. 예, 민의원 민참의원에 대한 소환권 부여. 국회의원 소환권을 부여한다. 부여, 예, 부여. 그다음에 헌법 개정 및 국채 변혁. 헌법 개정 및 국채 변혁에 관한 중대 문제는 국민 투표로서 결정할 것. 마지막에 정부의 민의원 해상권 부여로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기사가 딱 그려놨어요. 5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상당히 여론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아마 그렇죠. 묻은 것 같아요. 예. 그 동아일보 딱 나와 있어요. 예, 그거 이제 특조 나왔던 것인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축산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승만의 이야기가 같이 맞물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1950년에 5월 30일 선거가 났잖아요. 그럼 불과 6.25 직전 한 달, 보름, 한 20일 전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 야당이 압승하면서 이승만이 제일 어려졌는데 51년 11월 30일 날 그 부산에서 아까 말했지만 전쟁 중에. 예.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 뭐냐 국회가 부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결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뭐냐면 조폭들을 부르는 거예요. 따뻘대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옛날에 따뻘대 유명했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철기 이범석 장군 그쪽에서 많이 청년 조직을 구족청계. 맞습니다. 예, 그거 이제 청년 조직이 하고 그다음에 따뻘대 하는 폭력배입니다 사실은 이제는. 이들을 해가지고 국회 해산을 요구시키는 관제대모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는 아스팔트 우익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젊어요. 무섭고. 예. 어버이연합과는 차이가 있는. 그 사람들이 늙으면 어버이연합 좀 나이가 될 거예요. 당사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도. 예.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들이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승만이 이걸 빌미 삼아서 그러니까 이미 공포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예.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그 유명하게 야당 의원들을 그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5월 26일 날 대통령 직선제를 밀어붙이면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 50명을 헌병대가 연행해서 강제로 그죠? 헌병대가 싣고 가죠. 두 대가 싣고 갔어요. 예, 네. 이게 이제 이때 이제 정헌주, 이석기, 서범석, 이몽선, 곽상훈 쭉 해서 12명의 그 의원들이 또 국제공산당 그죠? 관련 혐의로 구속됩니다. 항상 보면 독재할 때는 공산당 사건이 터져요. 예. 이름 또 이석기가 또 있네요. 예, 지금 이석기 씨는 아닙니다. 예. 이석기는 아닌데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국제구락부 사건, 즉 이 간첩 사건을 연동시켜서 바로 직선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이제 반발이 많으니까
직선제에다가 내각 책임제를 약간 섞죠. 네. 섞어가지고 양쪽에 섞어서 뽑아서 이제 섞어서 냅대서 발췌 개헌이 나는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발췌 개헌을 만들었을 때 뭡니까? 이게 7월 달인데 아예 군인과 경찰들이 계엄령이니까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채 기립 형식으로 표결을 한 겁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니고 일어서 네. 반대는 너무 가만히 있어. 거수도 아니고 일어서 바로. 그러니까 뭐 뻔하죠. 출석은 166명 중에서 찬성이 163명, 반대가 0표, 기권이 3표. 완전 유신 때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통과되는 것이 바로 되고 아까 이것이 이승만 독재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전선에서는 자유대한을 지킨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을 지킨다고 짓고 10대 소년들이 낙동강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승만은 늙은 이승만은 오래 살지도 못할 인간이 끝까지 독재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안에서. 이거 큰 범죄라 저는 봐요. 예. 이런 걸 우리가 알아봐야겠다. 이럴 때 뭐냐면 이제 죽산이 바로 이제 조봉암이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었다. 그럼 도대체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때 그 죽산 선생의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게트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그때 그 죽산 선생의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기분 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요 부분도 선생님 혹시 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이때? 그런 그때는 내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죽산이 반대를 하던 사람이 왜 나중에 사실은 뭐라고 할까 묵과하고 결국은 찬성해줘요. 장택상도 마찬가지고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박태균이나 이제 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고민했다는 거죠. 이거 좀 지난주에 했지만 워낙 지난번에 급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미국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승만이란 카드를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카드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의 조지 워싱턴이 되었더니 완전 조지 워싱턴이 아니라 한국을 조지고 있잖아요. 예. 개망신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듣고 노역에 꽉 차 있고 또 무능하고 부패했고 그래서 말도 안 들으니까 근데 그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예. 고집이 센 거죠. 이것을 언제든지 이승만을 제거해야 되겠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군부를 동원하려고 했죠. 그게 이종찬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종찬은 이제 거절했지만 이게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정치 세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ever ready 작전이에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상비 작전. 근데 이것을 하나 하는데 또 대타 카드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대안이 없죠. 그리고 이 북한과 이 속에서 결국 미운 놈 딱 하나 더 준다. 그래서 뭐냐면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그때 한국의 정치인들로서는 미국이 원조를 해주지 않거나 전쟁 중인데 그렇죠. 예, 협조를 안 해줄 경우에 대단히 난감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모종의 압력과 협박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최근의 연구 성과들이에요. 뭐 이렇게 만약 이것이 그 연구 성과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국 민주주의 적은 이승만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 책임이 있을 수 있게 돼 있죠.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었고요. 그러게 말이죠. 예. 근데 미국 밑자가 들어서 그런지 미워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꼭 독재를 할 때는 뭐 공산당 사건, 예. 뭐 요새는 이제 종북몰이가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자유당 언제 만들어졌고 또 그 자유당 만들 때 이 축산 조방암이 관여를 했습니까? 예, 요 부분이 이제 좀 깊게 봐야 될 부분인데 저도 확신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자유당 만든 데 관여는 합니다. 축소하는 사람이 당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자, 그럼 이 동상이몽들이 빚어내는 자유당 만들기예요, 사실은.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 농지개혁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승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려면 자기의 친위 정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친위 정당인데 직선제가 결합되려면 인구의 대다수가 어떤 계급이죠? 농민. 그다음에 노동자잖아요. 그 이승만은 이미 한번 해준 게 있어. 농지개혁. 어찌됐건. 그래서 나중에 휴지 조각으로 날아가 버렸지만 지가증권이.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원내하고 원외 양쪽으로 드라이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내 자유당 운동,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원외 자유당 운동. 예. 예. 이렇게 해서 이 자유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조방에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어제 조방에서 이때마다 자유당이 들어가려고 해요. 원내 자유당. 근데 너 자빨. 그렇죠? 여기마다 따당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갈 곳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근데 문제는 또 원내 자유당 복잡한 데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원내 자유당은 또 이승만 뜻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원내 자유당 왔는데 이 원내 자유당 주도했던 사람 또 내각제로 가자고 하니까 이승만 뜻하고 또 틀어지고 이런 복잡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속에서 뭐냐면 이것이 확 뒤집어진 것은 역시 미국이 밀어붙인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예. 예, 이렇게 된 것이고, 예,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뭐냐. 이승만의 경우에는 직선제가 필요하다면 직선제에 필요한 대중적 기반이 뭐냐면 노동자 농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뭔가가 파트너가 필요해요. 근데 인구의 대다수 노동자보다 농민이 많잖아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럼 그 누구를 어떤 카드를 제일 유력하겠어요? 농지개혁을 했던 조봉암이 제일 할 말이 있는 거죠. 저는 또 축사의 경우에는 이승만을 지지했다 보지는 않아요. 타고 갔다는 부분이 좀 저는 맞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야당은 축사를 더 미워해서 이승만 못지않게. 왜? 빨갱이라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축산 조봉암의 경우에는 이 자유당 운동을 대중적으로 나갈 때 노동자 농민을 조직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승만은 자기 직선제 기반으로서의 대중적 기반인데 예. 조봉암은 훗날 진보당의 조직적 기반이 되겠죠. 그것을 하려고 했대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이 시기에 원외 자유당 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은 양한모라고 남로당 마지막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전향한 사람인데 또 나중에 이영근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나중에 일본 가서 통일본 만들었던 사람이죠. 예, 진보당 관리하다가 이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아계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공산주의자는 아닌데 지주 자본가를 위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뭐냐 이 원내 자유당이 있을 때 그래도 이승만이가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고 하니까 약간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더 실제적인 것은 내친 김에 우리들이 한번 밖에서 노동자 농민들을 조직해가 이 사람들은 조직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동자 농민들이 실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결국은 우리는 들러리로 이용당하고 말았다라는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뭐 이런 거 연결돼 보자면 훗날 진보당이 가는 노동자 농민에 대한 대중적 기반이라 하는 부분에서의 그 발상의 원초가 여기 있고 이승만하고 또 동상이몽이 한별 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 참 복잡하죠? 예. 예. 이 국회 부의장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승만하고 겨루게 되죠. 네.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출마를 한단 말이죠. 아, 제가 3대에서 결혼 후에. 예. 그러니까 바로 뭐냐 자유당 만들 때 축산이 이른바 왕따를 당하고 예. 난 바로 그 다음에가 1952년 아닙니까? 예. 예. 이때 바로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승만과 딴배를 타야 되겠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확연하게 이제 갈리는 셈이죠. 갈리는 셈이죠. 확연하게 갈리는. 사실 이때도 야권 단일화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꾸 후죠. 아니, 그 막 성지 이시영 선생 건. 아,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 이승만이가 이제 1952년에 드디어 직선제에 기반한 대통령 선거가 났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야당 쪽에서 그렇게 큰 카드가 없었어요. 카드가 없었고 그래서 성제 이시영 선생 초대 부통령까지 하셨고 나중에 예. 이승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당 이회영 집안의 막내 중에 한 분이죠. 예. 그래서 1952년에 축산이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무소속 출마했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2대 대통령 선거잖아요. 근데 표가 제법 얻었죠. 왜냐하면 이시영 선생 쪽보다 78만인가 그 정도 만에 79만 표. 약 9만 표 얻었어요. 이대 때. 우리나라에서 진보당이 그 정도 얻은 적 있었나요? 그때는 축산이 빈손이죠. 예. 못만 가지고 움직입니다. 누가 그 정당도 없고요. 없죠. 아무것도. 네. 문제는 2등이에요. 2등. 2등. 예, 79만 표가요? 예, 그 야당을 제끼고. 왜 이승만 물론 후보는 몇 표였습니까?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지. 그 절대 다수니까. 예. 왜냐하면 또 야당 자체도 대중적 기반이 있을 수가 없죠. 지주 자본가 정당이고. 예. 또 보수적인 색깔이 너무 있고. 그때 죽살이 하면 이렇게 얘기한 걸 뭐 이 기사화된 걸 봤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단독 출마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단독 출마를 하면 무투표 당선인데.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출마한 거군요. 그렇지.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나간다. 이래 된 겁니다. 단독 출마하면 무투표 아닙니까? 선거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래서 죽산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당시 그래도 선거운동은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이승만 진영에서는 어떤 공격을 했습니까? 그건 뭐 그때는 다 절대적으로 바람이 그쪽 바람이지 뭐 이쪽에 저 죽산 바람이 어디 전혀 있었습니까? 미풍도 그런 미풍도 미풍의 축에도 들어가지 않지. 그렇죠. 예. 어찌됐건 이 직선제가 줬던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거예요. 이승만은 참 그러면서 나쁘게 탁월해요. 사실은 전쟁의 책임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 정치 파동의 핵심 주범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한테 선물을 줘버린 거예요. 니들이 직접 대통령 뽑게 해줄게. 국민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직접 못 뽑아봤잖아요. 이 혼란스럽지요. 그 야당의 지도자는 시원치 않고 이 속에서 뭐냐면 이승만 이미 압도적인 거예요. 또 문제는 이때는 이제 한민당이 없어졌죠. 쉽게 말하면 갈라선 거예요. 이승만하고. 예.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면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라진 야당이 바로 민국당이 되고 훗날 이제 민주당이 되고 신민당이 되고 지금 또 민주당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뭐냐면 민국당의 이시영이라든지 무소속의 조봉암 이분이 때문에 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민국당의 부통령 후보는 조병옥이었어요. 근데 이 조병옥 씨가 심하게 공격했죠. 아유. 어땠어요? 그 조병옥? 예, 뭐, 팔거도 붙이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조병옥 박사를 얘기할 때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죽는 바람에 뭐 이렇게 이제 흐지부지한 얘기를 하지만 훗날 그 조병옥 씨가 그 심한 말을 했죠. 만일 조봉암 씨가 이 후보를 철회치 않고 또 그를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경향이 보인다면 이승만 박사에게 표가 집중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봉암 씨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맡길 것이라면 차라리 김일성과 타협했을 것이다. 김일성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테러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말했죠. 테러가 보면 윤길중 테러다 했죠. 사실 신병 그때 윤길중 선생이 선거 사무장 그 했죠. 뒤에 이제 말하자면 그 선거 사무장을 했죠. 네. 한때 그 전인데 이거는 여하튼 죽사에게 가한 그는 뭐 그 시골이 오히려 더했어요. 시골은 사찰 행사들이 항상 그 돌아다니거든. 예. 조금 냄새만 나도 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그때는 보도가 뭐냐 빨개입니다. 빨개 두자. 너는 빨개가 이렇게 꼼짝 못했어요 그때는. 저도 어릴 때 내가 말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말 많으면 공산당 그랬어요. 네, 정말 그랬어요. 좀 따지기 좋아하면 공산당.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독재자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무식해야 되거든요. 무지하고 묻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그게 되죠. 어찌됐건 이 선거 때도 제대로 그 축사는 선거 주지도 못했다 그래요. 못했어요 전혀.
손발이 있어야죠. 뭐 선거 사무장 윤길중 씨가 숨어지내야 될 상황이 됐으니까. 네, 그게 이제 그 테러 때문에. 3대 대통령 신고. 저기서 3대 대통령. 이대 때는 뭐 있었습니까? 실제 8년포가 한 그것도 대단한 건데 사실상 이제 우리 그때 농촌 농민들이 조금 아둔했죠. 왜냐하면 휴전되고 후세인이 이렇게 조보암을 평을 했는데 후세인이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보암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이라고 평을 한 거 있습니다. 후세인이. 그런 정도로 6.25 때 우리가 한강,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습니까? 네. 근데 어떤 농민들이 봉기를 했습니까? 그때 스탈린한테 김일성하고 박헌영이가 소유자 결제로 받으러 가지. 남침하려고. 하니 스탈린이 그러면 너희가 말이지 남침을 하고 밀건들이 쳐들어가면은 남한에 있는 농민들이 봉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박헌영이 자신 있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지금 같으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나도 그것도 소작인인데 문배를 받았단 말이죠. 받았는데 자기 땅 버리고 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뭐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 우리가 혜택이라고 봐야죠. 그 혜택을 준 사람이 가운데 조보암이가 있습니다. 그 농림부 장관이 안 됐다면 이제 그 6.25 전쟁 때 농민들이 내부에서 봉기를 계속 북한하고 호응을 했을 것이다. 가능하고 그 박헌영이 그걸 판단한 거거든요. 사실에서 농지개혁 어떤 맥락에서 보자면 예방혁명적 성격이 있다 말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아나키스트라는 분이 이제 글을 올렸을 때 이 부산 정치 파동 때 바로 이제 이승만 제거 작전, 에버레이드 작전할 때 바로 일본군 육사 출신 이용문하고 그다음에 만주국 장교 출신 박정희도 역시 쿠데타 쉽게 말해 이승만 추출하는 그런 군부 쿠데타에 연루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 이용문 그리고 이때 이 이용문이라는 사람은 지난번 대세에 나왔던 이보 변호사의 아버지라는데 아실 분 아실 거예요. 공안검사 박정희 때 유명한 이렇게 됩니다. 예, 요거 뭐 이게 좀 지적 나오는데 뭐 오늘 박정희 이야기는 아니니까 언제가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2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은 뭐냐면 축산이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만 하다. 그죠? 예. 왜냐하면 이승만은 500만 표, 압도적이죠. 504만 표. 그 다음에 이시영은 76만 표. 근데 뭐죠? 축산은 아까 78만 표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그렇죠. 예.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뭐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뭐겠지? 진보당. 이젠 빈손으로 시작했으니까 조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53, 4년부터 특히 54년 봄부터 예. 축산이 이제는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정당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당 정치하려면 정강 정책이 있어야 되고 이 정강 정책에 따른 조직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 유명한 글이 하나 있었죠. 우리의 당명가업. 예, 당명가업 있죠. 예. 그거는 이제 1954년 3월 달에. 축산이 이대민 의원에 당선되고 국회 부의장을 4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말하자면 2년인데 중임을 한 거죠. 예. 신입개하고 같이 중임을 했는데 3월 달에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때 사직동에 사시면서 그 당명과업을 책을 낸 건데 그게 보면은 사실상 그 축산이 이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 정세를 보는 해안은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 핵무기가 나오고요. 예, 이 핵무기가 중요한 문제죠. 예. 그 당시에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랬으면 위대한 지도자 말할 수가 없겠죠. 그게 이제 그런 게 앞으로 올 것이다 하는 예언이지요, 이제. 그래 된 거죠. 예,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 54년부터 해서 진보당이 창당된 과정에서 축산이 던져야 될 화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내가 왜 정치에서 당을 만들고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냐면 국민대 던져야 될 화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핵심이 뭡니까? 6.25 또는 한국 전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중 처음 있었던 동족 상잔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이분이 뭐냐면 자, 이 전쟁 과정에서 뭐죠? 지금 54년이지만 뭡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빨치산이 아직 남아있고 지리산에는. 이 상황에서 뭐냐? 무력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상식이지만 그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하더라도 멸공통일이었잖아요. 평화통일이 어디 있어요? 멸공하면 복수해야 된다. 예. 이 생각이 강했던 그렇죠. 때였죠. 예. 그 뭐냐면 결국 무력으로서 통일하려고 할 때는 서로 뭐냐면 죽고 인명, 재산 피해와 증오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좀 전에 또 근데 이어서 평화통일의 당위성은 이제 전쟁의 경험 자체가 전쟁은 전쟁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평화로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발상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쉽지 않은 용기입니다. 그 분위기에서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당시에 휴전을 전후하면서 제네바 정치 회담이 맞물렸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뭐냐면 중공군도 참여했고 미국군도 참여해버렸잖아요. 유엔군이 참여하고. 이런 상황에서 휴전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군 철수를 얘기한 겁니다. 아, 이건 이승만은 아주 열받은 거죠. 이 그대로 밀어붙이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이런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지나야 얘기가 본격화되지만 이제 이 원자력 문제가 나오죠. 원자 폭탄 문제죠.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뒤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자면 축산의 평화통일론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국과 소련 양대 진영에 다 원자 폭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 지금 재래전 한국과 북한이 사실은 미국 소의 대리전쟁을 한번 해본 셈 아니겠습니까? 재래전을 했는데도 완전 엄청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싸운다면 완전히 그 지구의 이건 멸망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뭐냐 이 원자폭탄이라는 부분 자체는 전쟁 억제 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원자력, 그래서 뭐냐, 그럼 두 가지가 나온 거. 하나는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자체는 재래전보다 더 무서운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피해 나가야 되고 막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평화의 중요성이나 계기성들을 발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원자력에 대한 평화적 이용,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이러한 양쪽이 이 미국과 소련이 원자력을 가졌다는 것은 오히려 상호 견제하면서 냉전보다는 화해를 추구하지 않겠느냐. 이건 조금 실제 이후에 죽산의 전망보다는 냉전이 본격화돼 버려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결국 뭐냐. 그러면 현재는 뭐냐. 민주주의하고 평화를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다 자연히 나오게 되죠. 현재의 이승만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민주주의 연합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른바 민주 단일 진정화론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하나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외국군이 철수하고 그다음에 평화 통일을 통해서 가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 이것에서는 정계 개편을 하자. 민주 대연합을 하자. 근데 또 왕따 당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 민주연합 전선 구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결론은 진보당으로 귀결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건 또 어떤 곡절이 있었습니까? 역시 뭐니 해도 이 한국에서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한 번 빨갱이 영원한 빨갱이. 해병대의 낙인보다 더 무서운 빨갱이 낙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야당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민당에서 연결돼서 민국당까지 오고 하여튼 이런 야권들의 세력은 기본적으로 축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이승만을 찍을지언정 너는 못 찍겠다는 게 이걸 뭐냐면 우리가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이승만에 대해서 독재를 반대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민주주의보다는 반공이 더 높은 가치로 있죠. 이게 한국의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갖는 허약성이라는 것이 바로 반공우위의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대내는 민주를 포기했다. 이런 발상들. 지금 뭐 전국 상황과 어떻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통합진보당이나 그 이석기 의원 내라는 뭐 사건 때 좀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물감이 튈까 봐. 그것도 예. 연장선이라고 보시나요? 뭐 약간 상황은 다르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뭐냐면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차이 같아요. 민주주의를 내가 어떤 자기의 삶의 원칙으로 대하느냐는 그 강도에 따라서는 예. 더 큰 민주를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분단 구조에 제약되어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뭐냐면 늘 있는 알겠죠. 결과적으로 보수 세력은 조봉하면 싫다지 않습니까? 너는 빠져. 대동하자는 사람은 빠지면 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항상 계파 싸움이 있잖아요. 야권에. 무슨 조폭단인데 야권 분열과 계파 싸움. 이게 또 그 당시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래. 뭐 4분 5일했어요. 그다음에
호혼동지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축인데 서상일 씨가 중심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쪽에서도 보수의 표시책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서 뭐냐 야권 대통합을 하면서 할 때 죽사는 아까 이제 평화통일이라든지 외국군 철수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완전한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가깝겠죠. 이걸 제안을 했는데 정작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조봉암은 배제가 되면서 뭐냐면 민주당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오늘날 민주당의 원뿌리가 됩니다. 예, 그것이 55년에 만들어지고 죽사는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일부 혁신계라면 이제 중간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서상일 같은 분들이 왜 죽사를 빼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빠져버리면서 죽산, 서상일 이런 사람들이 이젠 혁신 세력의 대동단결. 이세 가지죠. 처음에는 반 이승만의 광주가 민주 대동단결 하다가 그다음에 진보 진영 죽산이 중심에서 배제가 당하고 이른바 보수 야당으로 가버린 거예요. 민주당. 가버렸어요. 되니까 남아있는 중간파들이 혁신 세력들이 모아서 이제 뭐냐 했다. 여기에 또 남북 협상을 과거에 해왔던 장건상, 김성수 같은 독립운동가 출신의 중간파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혁신 정당 모시간다. 그 이제 뭐죠? 숙골 정당 하나, 자유당. 예. 그다음에 보수 정당 하나. 그다음에 민주당. 예, 그렇죠. 그다음에 진보 정당 하나는 바로 90년대의 40년 전 모습이 시작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보당이 55년도 12월 연말에 창당 준비를 만들어지는 것이죠. 죽산도 그때 그 소위 야련 때 그때 이제 민주당으로 합당되는데 저기 새로 생긴 데 들어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성수가 그때 와병주에 있었을 거예요. 김성수가 예, 예. 있을 때 그 희화의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밤하고 정치를 해라. 김성수가 그랬어요. 예. 그걸 결국 그 사람들 안 들었죠. 근데 그때 조밤은 또 이런 말을 했어. 나를 받아준다 하면 내가 지팡이를 짚고라도 따라가겠다. 그 말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갈망을 했거든. 그런데 저쪽에서 뭐 딱 장벽을 쳐놓고 못 들어오고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후로 그 연합의 아사원에서 사자회담 할 때 네. 조밤은 박기주려고 둘이 나오고. 아소는 중국 식당입니다. 예, 중국 식당 맞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1920에 조선공사당이 창립된 곳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이쪽에서는 그 신익희하고 장면이 나오기로 했는데 장면이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거의 완전히 그때부터 결렬이 된 겁니다. 장면. 예, 장면. 여러 번 해압을 했는데 그러니까 장면은 결국 그래가 자기는 부통령을 거머쥐었죠. 뭐 사실상 뭐 실권은 부통령이지만 그 감투는 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만약에 김성수 얘기로 만약에 민주당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받아들였다면은 좀 양상이 많이 달라졌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승만 독재돼서 광복면 민주연합전선을 하려다가 결국 보수 정당이 따로 떨어져 나와야 되고 이리 사이 친일 세력들이에요. 과거에는. 김성수계열. 그다음에 혁신계는 따라와서 진보당 나는 3당이 체제가 되고 그러나 그럴 때 있어서도 항상 민주당은 진보당을 더 탐탁치 않게 보았죠. 자유당보다는 진보당을 더 싫어하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선거가 3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빨리빨리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 진보당으로. 예. 이때 뭡니까? 3대 대선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때는 우리 조 선생님이 직접 취재도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 기억이 내가 없는데, 저하고 말씀하실 때 다 기억하시더니. 예, 그때는 이제 그 조직이 있었죠. 나름대로. 정당이 있었어요. 예, 네, 정당이 1956년에. 예. 윤길중 씨는 진보당 간사장을 하면서 전남도당 위원장을 했어요. 윤길중 씨는. 옛날에 그 강진 군수로 그렇죠. 어릴 때 그 고시 합격해가 초임 아마 군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여행력이 있고 했는데 진보당 그때 할 때는 뭐 그래도 상당히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때는 열렬했죠. 말하자면 밤에만 움직입니다.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데는 밤에 붙여놓으면 아침에 자유당 쪽에서 와서 백법 떼어가고.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밤에만 하는 겁니다. 밤에만 하는 겁니다. 소위 올빼미죠. 근데 그 전남도당 부위원장 조중환 씨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부인하고 같이 린치를 다 했어요. 집에서요? 네, 집에서 다 했어요. 그 결국 다리를 못 썼죠. 이런 정도 뭐 그 다 예로 들려면은 나도 다는 모르지만은도 상당히 살벌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입후보한 대통령이 5월 15일 날 투표를 못한 대통령이 바로 후보자가 조범입니다. 투표를 못 해집니다. 출마자가 투표를 못 했어요. 근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2, 3일 전에 잠적을 했죠. 피지를 낸 겁니다.
투표소 갔다가 혹시 테러를 그럼 당하세요? 그러니까 투표일 이틀이가 3일 전에 감췄죠. 그냥 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문 바깥을 못 나가는. 그래가지고 아마 그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예가 없을 겁니다. 이 후보자가 어떻게 자기가 투표를 못 합니까? 그래 비운은 참 정치인이었죠. 근데 득표율이 대단히 좀 높았던 걸로. 그렇죠. 네, 매우 높았죠. 210 몇만 표죠? 그게 216만 표죠. 네, 16만 그럼 우리가 79만 표에서 4배가. 네. 그리고 득표율이 보면 전체 득표율의 23.9%인가 그러니까 거의 4분지를 먹은 거죠. 특별히 대구에서 득표율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유가 뭐였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대구-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대구는 그때 그 당시에는 또 야도였어요. 대구가.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근데 야라도 이건 센 야잖아요. 센 야죠. 그때 센 야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그때는 대구는 진보당은 투표소 참관인도 없었어요. 민주당이 했어요. 민주당. 대신해 예, 주는 그렇죠. 대선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직이 좀 크지 않으니까 아니 컸는데 예. 그거 하면 딱 찍히거든. 빨갱이라고 진짜 딱 찍히니까. 찍힌다고. 그러면 이제 염색이 되는 거 된다고 해서 안 가는 사람도 많고 또 이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입장이. 예. 이래서 한데 그것도 대구서 그쪽에서 표가 많이 나오고. 예. 그걸 봐서는 네. 그 야도의 민심은 역시 야도다운 데가 있었지 않느냐 했는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대구에서 한 몇십 년 동안 지방사 하는 연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산물 이야기라 뿐만 아니라 4.19 때도 사실 그 출발은 대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규탄하고. 예. 예, 하고 그다음에 박정희 시대 때 어떤 그런 혁신계 흐름이 대구 중심이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전반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니까 그 연구자의 경우에는 여기서 해방 후에 대구 10월 항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6.25 때 비교적 피해 좌우 갈등이 없었던 곳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진보적이나 핵심적인 세력들이 많이 영향이 보존되지 않았겠는가. 딴 데하고 달라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어디까지 이게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감으로밖에 얘기하기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하여튼 이 죽산이 200만 표 넘었다는 건 아마 한국의 진보 세계에서 아주 최고 득표죠? 겨우 첩벌되던 거거든. 당 예.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들은 역사에서 득표율이 왜 높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들을 던졌냐 한국사에 처음으로. 예. 이제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우리는 정확히 하면 수구 보수 양당 체제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보수 양당 체제를 지켜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보면 수골과 보수 양당 체제였어요. 여기에 진보가 처음으로 고고성 첫 탄생해서 어떤 말을 하고 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강령이고 이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보게 되면 이제 그 당면한 민주수호와 조국 통일의 양대 가압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신당으로서 된다. 즉 6.25 전쟁 후 보수 정당 일색했던 남한의 북진 통일 극단적 반공주의 오제도 검사 아시죠? 공안 검사. 예. 오제도 검사가 쓴 책을 제가 그때 보니까 좌우는 있어도 중간은 없다는 게 책 제목이에요. 기억나시죠? 가운데는 없다고. 그런 극단적 반공주의 속에서 새롭게 길을 밝힌 거죠. 거기 보면 제가 한 개 글을 조금 뽑아왔어요. 제가 잠깐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네,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오늘 네. 순서는 마치시는 걸로 하시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죽산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예견되는 이제 것인데,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북진 통일 정책은 결국 무력을 통해서 국토를 통일하자는 것인데, 전쟁의 재발은 인류가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백만에 달하는 귀중한 희생을 치른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동족 상잔의 피를 흘린다고 하면 그것은 곧 민족의 자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 흘리지 않고 민주진영의 주동에 의한 민주주동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뭐죠? 민주평화통일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살벌한 6.25 직후에 진보당이 내건 슬로건이고 입자 길입니다. 예.
조봉암 선생의 글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지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진보당 사건. 예. 이어가서 치겠습니다. 네, 오늘 박한용 선생님 그리고 조인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